며느리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시어머니를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 있어요. 바로 제 전 시어머니였죠. 결혼하기 전부터 제 앞에서는 너무나 선한 얼굴로 다정하게 저를 챙기던 전 시모는 뒤에서 저에게 저주에 가까운 악담들을 쏟아냈었습니다. 저는 그걸 제 귀로 똑똑히 들었고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 전 시모. 그리고 사랑꾼인 척 했지만 처음부터 돈 때문에 저를 사랑했던 척한 전 남편.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 같은 전 시댁과 있었던 일들을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교회 주말 봉사에서였습니다. 주말마다 무료급식 봉사를 하던 교회인데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말에는 꾸준히 봉사에 참여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익숙했거든요. 그날도 교회 근처 공원에서 무료로 나눠드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봉사에 참여하다 보니 반찬이 든 무거운 건 젊은 제가 주로 옮기는데 저도 힘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무거운 반찬통을 옮기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제 반찬통을 뺏어서 대신 들고 가는 거예요. 누구인가 봤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그때 제 옆으로 같이 봉사활동을 하던 안집사님이 오셔서 그 남자가 자기 아들이라고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급식 봉사이다 보니 식기류며 반찬같이 무거운 물건을 들 일이 많은데 그럴 때 남자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데리고 왔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저에게 힘든 일은 자기 아들 시키라고 그러셨어요. 저 대신 짐을 옮겨줬던 집사님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름은 성지철이고 나이는 저랑 동갑이었어요. 안 집사님은 교회 근처에서 작게 식당을 했는데 그 남자는 거기서 어머니 식당 일을 함께 돕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인사를 하고는 곧장 다시 짐을 옮기러 갔죠. 어쨌든 그날 봉사는 그 남자 덕분에 평소보다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그 남자를 계속 보고 있으니 안 집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아들 칭찬을 막 하시더라고요. 주책이긴 한데 내 아들이지만 참 성실해요. 어른들한테도 잘하고. 네. 근데 왜 그동안은 교회 함께 안 오신 거예요? 그동안은 일이 바빴어요. 제 하는 일이 주말 평일 가리지 않는 일이라. 교회에 올 시간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 일 그만두고 내가 하는 식당 일 잠깐 도와주고 있거든요. 저는 안 집사님의 말을 들으며 일하는 그 남자를 계속 쳐다봤죠. 인상이 참 좋았어요. 키도 크고 순둥하게 생겼는데 같이 일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친절하고 싹싹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의 첫인상을 참 좋게 봤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그 후 안 집사님은 봉사하는 내내 틈틈이 제 옆으로 와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안 집사님은 자기 아들을 저에게 연결시켜주고 싶으셨던 모양이었죠. 점심시간이 다 끝나고 거의 일을 마칠 때쯤에는 직접 아드님까지 옆으로 데려와 이런저런 대화를 유도하시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부담스러웠습니다. 첫인상이 좋긴 했지만 그렇다고 막 호감이 생기거나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든다고 해도 같은 교회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리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종교인 게 좋기도 하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같은 교회 사람과 만나다 헤어지기라도 하면 그 뒷감당이 쉽지 않다는 걸 교회 다니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기분 나쁘지 않게 거리를 뒀죠. 근데요, 그 이후 계속 교회에서 마주치는데 그 남자가 저에게 꽤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동갑이니까 친구로 지내자고 했고 그러면서 개인적인 연락까지 하게 됐죠. 처음엔 그런 그 남자의 저돌적인 태도가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남자가 보내는 문자들에 답장하는 게 저도 즐겁고 익숙해지더라고요. 점심은 먹었냐, 보고 싶은 공연이 있는데 같이 보러 가자, 지난번에 말했던 케이크 이번 주말에 가져가겠다 등등 저희는 은근한 썸을 타며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전에도 연애를 해본 적 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에게 구애를 하는 사람은 만나본 적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은 부담이었지만 어느새 이게 사랑받는 기분이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 저도 그 친구를 꽤 긍정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사소한 것도 꼭 기억해서 챙겨주고 어떤 결정도 제 의견부터 물어봐 주는데 첫인상 그대로 참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쯤 뒤 그 친구가 먼저 사귀자고 저에게 고백했을 때 같은 교회 사람이지만 괜찮을 것 같다고 마음을 바꿔먹은 거죠. 그렇게 저희는 교회 친구에서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저희의 교제는 곧바로 교회에 소문이 났고 그 소식을 들은 안집사님이 제일 기뻐하셨어요. 우리 하은 씨처럼 예쁘고 착한 사람이 우리 아들이랑 만난다니까 나는 너무 기쁘네. 주님께서 도와주셨나 보다. 네,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럴까 그럼? 앞으로 우리 아들이랑 잘 만나봐. 제가 지네 아빠 닮아서 자기 여자친구한테 정말 잘할 거야. 그렇게 저희 둘은 교회 공식 커플이 되었고 1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만났습니다. 만나는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남친은 저에게 참 잘했거든요. 다투거나 하는 일도 없었어요. 늘 저에게 맞춰주고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봐주는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1주년이 되었을 때 기념일에 남친은 저에게 꽃과 목걸이를 주면서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정식 프로포즈는 아니었고 우리 서로 너무 잘 맞고 행복하니 결혼 생각을 서서히 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얘기였죠.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 난감하더라고요. 남친을 사랑하긴 했지만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이라니 성급한 결정 같았거든요. 근데 남친은 제가 머뭇거리는 걸 알아차렸는지 결혼해서도 지금처럼 한결같이 잘할 거고 또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더 행복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어요. 저는 일단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부모님께 전했어요. 부모님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셨습니다. 서로 나이도 있고 하니 빨리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친의 재정 상태였습니다. 남친 말로는 모아둔 돈이 있다고는 했지만 어머님인 안집사님 가게에서 일을 돕는 걸로는 결혼해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던 거죠. 안집사님 식당이 크고 장사가 잘 되면 또 모를까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음식 맛이 엄청 좋거나 가게 위치가 좋은 것도 아니라서 교회 사람들이 가서 팔아주는 게 매출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후에도 계속 저렇게 식당 일을 돕는 거라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자 엄마는 일단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남자가 경제력도 중요하긴 하지. 근데 지철이가 사지 멀쩡하고 앞으로 다른 일 하려면 얼마든지 하지 않겠어? 하은아, 결혼할 때 결국 사람이 제일 중요해.
걔가 너한테 얼마나 살뜰히 잘하니. 교회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그것만 봐도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집이 뭐 돈 아쉬운 집이야? 너 결혼할 때 필요한 건 얼마든지 아빠가 챙겨주지. 사람만 보라는 엄마의 말에 저도 고민하다 생각을 바꿨어요. 사람만 놓고 본다면 남친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 한 군데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말에 용기를 얻고 남친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후 저희 두 사람은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그런데 남친과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건 남친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진 돈이 없더라고요. 집이며 혼수며 알아보러 다녀야 하니까 서로 모아둔 돈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친이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2천만 원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조금 황당했죠. 못해도 5천은 넘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보다 더 돈이 없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먼저 얘기한 사람치고는 턱없이 작은 금액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돈을 안 모았냐고 물었더니 남친이 한다는 말이 엄마 식당 차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안 집사님이 식당을 차린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안 집사님과 남친은 몇 년 전에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와서 저희 교회 근처에 식당을 차리셨습니다. 그 식당을 차리는데 남친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당황해하자 남친은 미안하다며 자기가 어떻게든 더 마련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 식당 일 같이 하는 게 전부인데 어디서 결혼 자금이 나오겠나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은 제 쪽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정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흔쾌히 돈을 주셨어요. 제 결혼 자금으로 준비해둔 돈이 있다고요. 게다가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돈으로만 놓고 보자면 거의 저희 집에서 결혼 비용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거였죠. 저의 이런 사정을 듣고 주변 친구들은 믿지는 결혼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더군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결혼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남편은 결혼 후 정말 저에게 잘했거든요. 결혼을 잘못했니 뭐니 하던 사람들도 저희 남편이 저에게 잘하는 걸 보면 부럽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제가 남편에게 고마웠던 건 저희 부모님께도 잘해서였습니다. 안부 인사도 자주 드리고 제가 말하기도 전에 같이 식사 자리도 만들고 몸에 좋은 것들을 알게 되면 꼭 저희 부모님부터 챙기더라고요. 딸인 저보다 더 잘하는데 그런 남편을 보고 고맙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저희 부모님도 사이 잘 얻었다고 좋아하셨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남편이 저희 부모님에게 잘하는 게 눈치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시어머니들은 자기 아들이 친정에 잘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잖아요.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 신경 써줘서 고맙지만 시어머니도 더 신경 쓰자고 했죠. 근데 안 집사님,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는 저의 이런 걱정과는 다르게 남편에게 잘했다고 더 사돈어른들 잘 챙기라고 하셨어요. 베풀어 주신 게 많으니 네가 늘 잘 모시라고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죠. 그런 말을 듣는데 당연히 며느리인 저도 시어머니께 더 잘하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 못지않게 시어머니를 부지런히 챙겼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어릴 때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터라 결혼 후 혼자 계시다 보니 더 신경 써서 연락을 드리곤 했죠. 그렇게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연락을 드리면 바쁜데 뭐하러 연락을 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우리 하은이 뭘 또 전화를 했어? 바쁠 텐데. 식당 일 때문에 식사 안 챙겨 드실까 봐요.
뭐 바쁘다고. 당연히 먹었지. 이렇게 연락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하은이가 이렇게 나 챙겨주니까 너무 좋다. 며느리 참 잘 얻었어. 뭘요? 연락드린 게 다인데.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들 얼굴은커녕 목소리 한번 듣기도 어렵다는 애들 많아. 그런 거에 비하면 하은이 너는 얼마나 나한테 잘하니. 진짜 우리 지철이가 귀한 사람을 얻었어. 내가 늘 고맙다 너한테. 그렇게 시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을 때마다 고맙다는 얘기, 제가 좋다는 얘기를 빠짐없이 하셨어요. 그럼 저는 마음속으로 참 내가 결혼 하나는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좋은데 시어머니 자리까지 너무 좋은 거잖아요. 주변에 보면 고부 갈등에 속 썩이는 남편 때문에 이혼이니 뭐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전혀 그런 문제를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면서 결혼 전 엄마가 했던 얘기가 떠올랐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남편이 비록 경제적으로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저나 저희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별로인 건 어쩔 수 없는 문제죠. 그러니 더 큰 문제고요. 그래서 좋은 남편과 결혼한 것이 참 좋은 선택이었다 매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완벽한 결혼 생활이라는 건 없나 봐요.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아주 조금씩 제 결혼 생활도 틀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건 시어머니의 하소연이었습니다. 무슨 하소연이냐고요? 바로 외롭다는 얘기셨어요. 결혼 초에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1년쯤 지나니 은근하게 아들 결혼 후 집에 혼자 지내게 돼서 적적하다는 얘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어머님이 합가를 원하시는 건가 싶었죠. 같이 살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빙빙 돌려 말하시는 거라고 짐작했어요. 근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일을 마치고 온 남편이 저에게 뜬금없이 시어머니의 재혼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혹시나 주변에 시어머니 또래에 괜찮은 분 없냐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시어머니가 외롭다는 얘기를 자주 하시긴 했지만 그게 재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인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남편이 시어머니의 재혼에 대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남편은 긍정적이더라고요. 엄마, 혼자 되신 지 오래되시기도 했고 또 이제 나까지 나와서 사니까 많이 외로우신가 봐. 합가하고 싶으신 건 아니고? 아니, 그건 아니래. 나도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싫대. 그냥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 그러셨구나. 하긴 나한테도 자주 외롭다고는 하셨어. 어디 괜찮은 분 없을까? 장인어른 아시는 분들 중에나. 우리 아빠 아는 분? 글쎄. 기왕이면 장인어른 아는 분이면 좋지. 연세도 비슷하고 또 장인어른은 워낙 인품이 훌륭하시잖아. 그러니까 주변에도 괜찮은 분들 좀 계시지 않을까? 그런가? 한번 아빠한테 여쭤는 볼게. 근데 너무 우리 엄마 얘기는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지? 알았어. 그 전엔 반찬을 가지러 친정에 가면서 아빠에게 주변에 혼자 되신 괜찮은 분 없냐고 여쭤봤어요. 갑작스런 제 물음에 아빠는 많이 의아해하시더라고요. 난데없이 그건 왜 묻냐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가 혼자 지내시는데 좋은 분이랑 만나서 외롭지 않게 잘 지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려봤다 얘기했죠. 제 말에 아빠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더니 친구 중에 사별한 친구가 하나 있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아빠 고등학교 동창인데
꽤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가진 땅도 많다고 했죠. 6년 전에 사별했고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혼자 지내는데 최근 동창 모임에서 외롭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저희 시어머니를 한번 소개시켜 보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어머니의 재혼자리를 알아본 건 사실 시어머니의 하소연이 듣기 싫어서도 있었습니다. 다 좋은데 매번 전화 통화할 때마다 외롭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불편했거든요. 외롭다는데 며느리로서 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합가를 하자는 얘기는 저도 내키지 않았고요. 그렇게 계속 불편했는데 좋은 분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면 저도 좋고 시어머니도 좋은 거잖아요. 게다가 혼자 된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남편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저는 아빠에게 적극적으로 주선을 얘기했죠. 아빠도 친구분께 잘 얘기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정말로 두 분의 만남이 이뤄졌어요. 아빠 친구분께서 만나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셨고 저는 이 소식을 시어머니에게 서둘러 전달했습니다. 제 제안을 들은 시어머니는 사돈 어른들께 부끄럽다 하시면서도 싫지는 않으신 듯 자리에 한번 나가보겠다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연애는 나름 성공적인 듯 했죠.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전화통화를 또해 얘기를 들어보니 잘 만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 성격이 워낙 애교스럽기도 하고 외모도 나이 또래에 비해 세련된 편이라 아빠 친구분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죠. 그 두 분의 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되자 저도 시어머니의 외로움 타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가게 문도 닫으시고 데이트를 가시기도 했어요. 아빠 친구분께서 능력이 좋으시니 이런저런 선물도 많이 하시고 시어머니에게 돈을 아끼지 않으시는 듯 했죠. 그래서 저는 마냥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요. 아무 탈 없을 것 같았던 제 결혼 생활에 끔찍한 비바람이 불어닥칠 줄 누가 알았겠나요. 그 모든 불화의 시작은 남편의 사업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 남편은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 돕는 걸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나이가 있어서 취직은 어렵고 엄마 가게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 밑에서 계속 일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서 아는 친구가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는데 한번 같이 동업을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사업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가게에서 받아오는 수입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도 늘어날 일은 없으니까 차라리 도전을 좀 하더라도 사업을 벌여보는 게 좋겠다 싶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사업 자금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 수입으로 돈을 많이 모으진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사업 미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건 어디서 구하냐고 물어보니 한다는 말이 장인어른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되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장인어른께 말씀 좀 드려보면 안 될까? 뭐? 우리 아빠한테? 미안하지만 한 번만 부탁드려보면 안 돼? 나 진짜 이번엔 잘해볼게. 친구가 워낙 똑똑한 친구라 믿을만해. 장인어른이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성공해서 몇 배로 갚을게. 지금보다 더 장인어른 장모님께 잘할게. 응? 남편의 부탁에 저는 좀 난처했죠. 무슨 대단한 계획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저희 아빠한테 돈을 빌리는 게 전부라니 실망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고 가족인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딴에는 더 잘해보고 싶어서 부탁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아내로서 딱 잘라 거절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아빠를 찾아뵙고 남편 대신 부탁을 드렸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없겠냐고요. 제 말에 아빠도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사업 자금이 한두 푼도 아니다 보니 고민이 되시는 듯 했죠. 하지만 제가 간절히 부탁드렸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는 걸로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고요. 이번에 도와주시면 성서방이 정말 엄마 아빠한테 잘할 거라고요. 그렇게 딸인 제가 부탁드리니 아빠도 결국은 알겠다고 돈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결혼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남편 사업 비용까지는 어려울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면서도 아빠가 거절하셔도 어쩔 수 없다 생각했는데 딸인 제가 잘 살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라며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 손을 붙잡고 감사하다고 거듭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소식을 남편에게 전하자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며 장인어른께 정말 감사하다며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 가게 일을 줄이고 자기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 과정에서 저는 엄청나게 황당한 일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사업 파트너가 남자가 아닌 여자라는 사실이었죠. 제가 사업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해서 남편이 처음 사업 준비를 한다고 할 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회사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치고 동료들이랑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그 친구 이름이 휴대폰에 뜨는데 얘가 갑자기 왜 연락을 했을까 싶었습니다. 서로 결혼식까지 간 사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연락할 일이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일단 전화를 받았죠. 친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저보고 요즘 잘 지내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저 하은아, 남편하고는 요즘 잘 지내? 그 말을 듣는데 좀 황당한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연락해서 남편과의 사이를 대뜸 물어보니 저는 머뭇거리다 그렇다고 대답했죠. 저기 내가 이걸 말해야 되나 어쩌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말이야. 나 니네 남편 최근에 봤어. 그래? 어디서? 그게 최근에 남편이랑 같이 골프 치러 갔는데 거기서 너네 남편을 본 거야. 골프? 우리 남편이 골프장에 있었다고? 친구의 말에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사업한다고 한 이후로 시어머니 가게 일 대신 여기저기 사람을 만나러 많이 돌아다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골프까지 치는 줄은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친구가 하는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골프 치러 왔나 보다 생각했는데 계속 지켜보니 어떤 여자랑 있는 거야. 처음에는 너인가 싶어서 봤는데 전혀 아니더라고. 멀리서 본 거긴 한데 사이가 꽤 가까워 보였어. 그래서 혹시나 몰라 사진을 찍긴 했는데 이걸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어. 뜬금없이 남편이 여자와 함께 골프를 치러 갔다는 얘기를 친구 입에서 전해 듣는데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그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친구가 그 사진을 보내줬는데 정말로 남편이 골프복을 입고 어떤 여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은데 남편과 그 여자가 의자에 나란히 앉아 폰을 보며 웃고 있는 게 거기에 찍혀 있었죠. 그걸 보는데 너무 놀라서 뒷목이 뻣뻣해지더라고요. 들고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제 모습을 본 동료들이 무슨 일 있냐 묻는데 저는 뭐라 대꾸도 못하고 그대로 회사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근데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 후로 계속 전화를 걸고 문자까지 보냈는데 퇴근하기 전까지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잔뜩 화가 난 채로 집으로 갔고 남편은 밤 9시나 되어서야 집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왜 이렇게 연락을 많이 했냐고 묻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당신 지금까지 뭐 하다 온 거야? 뭐? 그야 거래처도 알아보고 사무실도 좀 알아보고 그랬지. 그래. 근데 당신 골프도 쳐? 골프? 치긴 치는데. 근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남편이 그렇게 묻길래 저는 그 자리에서 폰을 꺼내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을 본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황급히 수습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 사진 어디서 난 거야? 내 친구가 남편이랑 골프 치러 갔다가 당신 보고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낸 거야. 난 당신이 골프 치는 것도 몰랐는데. 아니, 그것보다 이 여자 누구야? 아, 얘가 내가 말했던 그 사업 같이 하는 애야. 그 사람이 여자였어? 왜 여자라고 말 안 했어? 그게 뭐 중요한가? 지금 뭔가 오해하는가 본데. 나 진짜 얘랑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순수하게 사업 파트너야. 정말이야. 나보고 그 말을 지금 믿으라고? 이렇게 다정하게 옆에 앉아서 같이 시시덕거리는 게 다 찍혀 있는데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정말이야. 믿어줘. 이날은 이 친구가 사업에 투자할 사람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나간 거야. 장인어른이 도와주신다고는 했지만 나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 돈을 다 넙죽받겠어. 내 나름대로 투자처 찾아보는데 이 친구가 소개시켜준다는 거야. 그래서 같이 간 거야. 진짜 그것뿐이야. 제발 믿어줘. 못 믿겠어. 정말 아무 사이 아니라면 진작에 사업 파트너가 여자라고 밝혔어야지. 나한테 솔직하게 다 말했어야지. 내가 친구한테 이런 사진이나 받아야겠어? 제가 그렇게 화를 내자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요. 생각이 짧았다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당신이 오해할 만한 일 정말 없어. 맹세해. 내 생각이 짧았어. 진짜 걔랑 아무 사이 아니니까 굳이 밝힐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기분 나쁠 만해.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남편은 저녁 내도록 저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표정으로 그 친구와 전화통화까지 시켜줄 수 있다며 오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니 저도 진짜 별 사이가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남편 표정이 세상 억울해 보였거든요. 허튼 짓 한 적 없다고 사업 때문에 꼭 필요해서 보는 사이일 뿐이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정 의심스럽고 싫으면 내가 사업 그만둘게. 사업도 중요하지만 난 당신이 나 의심하는 거 싫어. 당신이 불편하면 내가 사업 그만둘게.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여전히 기분은 나빴지만 진심인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그래도 앞으로는 어떤 것도 속이지 말라고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일은 지나갔어요. 저는 친구에게도 연락해서 남편과 그 여자는 그냥 사업 파트너 정도라고 해명했죠. 그런데 이 일을 시어머니도 아셨는지 며칠 뒤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하은아, 얘기 다 들었다. 아니, 지철이 걔가 미쳤나 보다. 어디 아내한테 그런 일을 속여. 내가 단단히 한마디 했다. 네. 걔가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해서 그래. 내가 같이 사업한다는 애 혜선이 말이야. 나도 걔를 잘 아는데 둘이 그런 사이 절대 아니야. 나는 믿어도 된다. 내가 장담해. 네, 어머님. 그 일은 다 풀었어요. 그래.
앞으로는 지철이가 우리 하은이 마음 상하게 하는 일 절대 없을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어찌나 속상하던지. 이젠 괜찮아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어머님은 잘 지내시죠? 제가 요새 통 연락을 못 드렸네요. 아휴, 나야 너무 잘 지내는데 무슨 연락. 사돈 어른이 소개시켜준 분이랑 너무 잘 만나고 있어. 고맙다. 이게 다 하은이가 마음 써준 덕분이야. 아니에요. 잘 만나고 계신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요새 너무 행복해. 언제 한번 너랑 사돈 어른께 밥 한 끼 대접해야겠다.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너무 감사해. 꼭 내가 그러고 싶다고 사돈 어른께 전해줘. 언제 한번 날짜도 잡고. 네, 그럴게요. 그렇게 시모는 저에게 연락까지 해서 저를 달래셨어요. 그 정도까지 하니 저는 남편이 정말 무고하다고 믿게 됐습니다. 그래, 그냥 사업차 만나는 것뿐이구나. 별 관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요,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한 통속으로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저는 남편과 시모의 말 몇 마디에 홀라당 속아 넘어간 겁니다. 남편은 바람을 핀 게 맞았어요. 저에게는 절대 아니라고 제 눈을 보면서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더니 그게 다 거짓이었던 거죠. 남편의 바람 상대는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같이 사업한다는 그 파트너요. 골프 사건 이후로 남편은 어딜 가든 저에게 연락도 자주 하고 사진도 찍어서 보낼 정도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니 저도 저를 속인 일은 용서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단톡방을요. 나갔다 들어온 남편이 샤워를 하는데 남편 폰으로 카톡이 온 거예요. 남편에게 말을 해주려다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카톡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친구들에게서 온 거더라고요. 특별한 내용의 대화는 아니었어요. 근데 남편 친구 중 하나가 보낸 사진이 눈에 들어오는데 묘하게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대화창을 위로 올려봤는데 남편이 친구들에게 다양하게 사진을 요구하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 친구들은 귀찮다고 하면서도 이런저런 장소의 사진들을 찍어서 올려주는데 그 사진들이 바로 평소 남편이 저에게 안심하라며 보내준 사진들이었어요. 친구들과 같이 있는 사진이나 그냥 음식점 사진들이요. 남편이 직접 찍은 게 아니라 친구들 사진을 빌려서 저에게 바로 찍어서 보낸 것처럼 연기를 한 거였죠. 남편 친구들이 찍은 사진들이 제 카톡 창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사진들만 보고 남편이 저를 안심시키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를 속이려는 수법이었던 거죠. 남편 친구들은 어디다 쓰려고 이걸 달라고 하느냐고 하는데 남편은 거기다 대고 다 필요한 것이 있다며 혹시나 제가 연락하면 자기랑 같이 있었다고 입을 맞추라는 소리까지 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남편의 바람이 진짜였구나 깨달은 거죠. 폰에 잠금조차 걸지 않아서 의심조차 하지 못했는데 친구들 단톡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줄 어디 상상이나 했겠나요? 저는 일단 남편이 씻고 나오기 전에 폰을 제자리에 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제 폰을 꺼내서 그동안 남편이 보내준 사진들을 보는데 다시 보니 남편이 있는 사진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게다가 그 사진들이 그날 찍은 건지도 확신하기 어려웠죠. 고작 사진 몇 장으로 남편을 믿은 제가 바보 같고 한심하더라고요. 남편이 씻고 나와서 저를 찾는데 저는 뭐라 대꾸도 못하고 방문에 붙어 울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바람난 게 아니라면 뭐하러 가짜 사진까지 써가며 저를 속이겠어요.
그날 저는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침대에 혼자 누워 끙끙 앓았습니다. 남편이 제 근처로 와서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데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뜯어놓고 싶었죠. 근데 생각할수록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친구들이 보낸 사진만으로는 바람을 폈다는 증거가 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참았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남편 몰래 일어났어요. 폰을 더 뒤져보자 싶어서 남편 폰을 가지고 주방으로 가서 들여다봤죠. 그 여자랑 나눈 대화로 보이는 톡방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별 특별한 대화는 아니었어요. 정말 사무적인 대화만 주고받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어플을 통해서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참이나 어두운 주방에서 쪼그려 앉아 남편 폰을 샅샅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수상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죠. 너무 깨끗할수록 수상한 거요. 그래서 저는 폰으로 증거를 찾는 건 그만두고 남편 차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서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에가 블랙박스를 돌려봤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를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블랙박스에 있던 다른 내용이었어요. 사업 파트너인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게 찍혔나 싶어 열심히 들여다보는데 그 여자보다는 남편 차를 타고 같이 식당에 출근하는 시어머니가 더 자주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눈 대화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투가 아니었죠. 상스럽고 천박하기 그지없는 대화 내용이 거기 모두 담겨 있었던 거죠. 요즘 그 아저씨랑은 좋아? 좋기는 다 늙어 빠져서 뭐가 좋겠어. 그 인간 생긴 거 봐라. 돈도 많은 양반이 관리 좀 하지. 그래도 돈 많다며. 많으면 뭐해. 처음 만날 때는 좀 쓰는 것 같더니 이제는 안 써. 빌어먹을 인간. 내가 최근에 목걸이 하나 좀 갖고 싶다 했더니 생각 좀 해보겠대.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비 맞춰주고 애교 떨고 그 지랄을 다 해줬는데 그걸 못 사줘? 에라이 개놈 시키.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는 만나고 있던 아빠 친구분을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투나 목소리가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시모랑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말을 들은 남편도 결혼해서 더 뽑아먹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대화가 흔한 일인 듯 두 모자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걸 듣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근데 너 그 애는 계속 만날 거야? 뭐, 혜선이? 그래 걔 지난번에 들킬 뻔했다며. 큰일 날 뻔했지. 아니 그 골프장에 하은이 친구가 있을 줄 내가 알았겠어? 으이그 조심 좀 하지 이 새끼야. 뭐하러 약점을 잡혀. 너는 네 애미가 며느리년한테 전화해서 미안한 소리를 해야겠냐? 아 그러게 뭐하러 엄마까지 전화를 해. 그 정도는 해야 그년이 믿을 거 아니야. 얘 멍청한 새끼야. 봐라 내가 전화하니까 더는 너한테 아무 말 못했지? 걔가 그래. 멍청하고 다루기 쉬워. 입만 잘 털면 금방 속아 넘어가. 그치. 근데 나 언제까지 그 멍청한 년이랑 같이 살아야 돼? 진짜 힘들어. 2년 정도 됐으면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엄마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가고 결혼하고. 진짜 어쩌다 내 인생 이렇게 됐냐. 야 이 새끼야. 그럼 얼른 그 집에서 사업자금 받아내. 그거 받아서 사업하고 그 외에 하은이 그년한테 유책 만들어서 이혼해. 그럼 되잖아. 그게 어디 말처럼 돼? 남의 돈 닦아 쓰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았어? 아이씨, 진짜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쌍판도 거지 같은 게 지난번엔 나한테 어찌나 지랄을 하던지. 별것도 아닌 년이.
아휴, 그냥 사고 같은 거 나서 콱 죽어주면 좋은데. 그치? 그 집 식구들이랑 전부 같이. 그럼 너무 좋지. 아니, 요즘 TV 보면 별의별 사고 잘 만나던데. 참, 혹시 몰라. 그년 보험은 들었어? 아마 있을걸? 제대로 확인해봐, 생명보험으로. 혹시 알아? 간절히 바라면 알아서 죽어줄지. 바랄 걸 바래라. 뭐 어디 아는 사람 없어? 그런 일 몰래 해주는. 엄마 뭘 그렇게까지 해. 아, 너도 그년이랑 살기 싫다며. 그렇다고 그냥 이혼하면 그동안 그 집구석에 잘 보이려고 똥꼬 빨던 게 뭐가 되냐. 그 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며 땅이며 다 네가 챙겨야 할 거 아니야. 아휴, 그럼 좋겠지만 그게 되겠냐고요. 나도 모르겠다. 이게 시모와 남편이 아침 출근길에 나눈 대화였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두 사람 모두 저와 저희 부모님이 사고라도 나서 보험금을 남기고 죽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진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 죽으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나요? 솔직히 그때 저는 남편의 바람보다도 시어머니의 전혀 다른 이중적인 태도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한참이나 얼이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 제 앞에서 보여줬던 그 모든 모습이 전부 거짓이고 연기였던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속일 수가 있나요? 그리고 두 사람은 언제부터 저를 속인 건지 그걸 생각하는데 진짜 기가 막히고 소름이 돋아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눈앞의 현실이 하나도 믿기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집으로 올라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남편과 한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겁나더라고요. 제가 자는 동안 무슨 짓을 벌일지 어떻게 알겠나요? 시모 말대로 사람이라도 사서 저에게 해코지할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몇 시간을 남편 차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쯤에 집에 들어갔어요. 남편 놈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남편 놈에게 당장 말해야 하나 어쩌나 고민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무서웠던 게 더 컸어요. 내가 이 사실을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선뜻 얘기도 꺼내지 못했죠. 그렇게 남편에게는 내색하지 않고 저는 뒤로 몰래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걸 알고도 계속 그 인간과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남편의 바람을 더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 사람을 붙여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은 사업 때문에 매일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증거를 모으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웃긴 건 그러는 와중에도 저한테 방금 찍은 것 같은 모임 사진을 보내는데 어찌나 가짠턴지. 이젠 그 사진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게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증거를 찾아냈고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용히 끝내기에는 억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결혼 생활을 통째로 속이고 내 인생을 망친 두 인간들에게 복수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때마침 저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의 환갑잔치였어요. 때마침 시모가 환갑을 맞이해서 교회 사람들을 모아 환갑을 기념하는 잔치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저에게 말하면서 준비를 부탁하는데 저는 눈웃음 치는 시모의 가증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꼭 그 가면을 만천하에 벗겨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뷔페를 예약해 환갑잔치를 준비했어요. 남편이 이걸 알고 뭘 이렇게까지 하냐고 놀라는데 저는 별거 아니라고 했죠. 가능하면 많은 교회 사람들에게 악마 같은 이 모자의 실체를 밝혀야 하니까 그쯤은 아무런 고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환갑 잔칫날이 됐고 저는 시모와 함께 아침부터 샵에 가서 치장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시모가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우리 하은이 덕분에 내가 이런 걸 다 해본다. 고마워, 정말. 넌 진짜 최고의 며느리야. 아, 네. 아니에요, 어머니. 며느리가 돼서 이 정도도 못하겠어요? 진짜 나 요즘 너무 행복해. 더는 바랄 게 없어. 너랑 우리 지철이도 잘 살고 또 네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시간도 보내고 말년에 이렇게 팔자가 폈다 내가. 그러게요. 팔자 피셨네요. 어? 아니에요. 저는 이만 나가 있을게요. 다른 것도 준비해야 될 게 많아서요. 그럼 메이크업 받고 나오세요. 그 후로 저는 예약해둔 홀에 가서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과 시모를 깜짝 놀래킬 선물을 준비했죠. 식이 시작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주로 교회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시모가 요즘 만나고 계시는 분도 초대받아 오셨습니다. 잔치는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시모는 자기 환갑잔치에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며느리를 너무 잘하던 덕분에 다 늙어 이런 부귀영화를 누린다고요. 잔치상 앞에서 마이크 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무슨 연극쇼를 보는 듯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다를 수 있는 건지. 그 후로 남편이 시모에게 감사의 편지를 꺼내 읽었고 그 다음 순서가 저였죠. 저는 앞에 나가서 편지 대신 영상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영상을 틀었죠. 도로를 비추는 블랙박스 영상이 화면 가득 띄워졌습니다. 그걸 보는데 다들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남편과 시모도요. 그리고 잠시 후 그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뷔페홀에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는데 그 와중에 남편은 그제야 눈치를 챈 건지 제 쪽으로 달려와 빔 프로젝트에 연결된 USB를 뽑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미리 얘기해둔 친구들이 나와서 남편을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블랙박스 영상 속 악마 같은 두 모자의 대화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귀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돈을 안 쓴다고 하는 소리부터 남편의 바람 얘기에 며느리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요. 시모는 영상이 계속 재생되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보고 얼른 끄라고 소리치는데 제가 미쳤나요? 일부러 이 자리에서 개망신 주려고 준비한 건데요. 그렇게 환갑잔치는 엉망이 됐고 시모는 저에게 다가와 고함을 쳤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뭐가요? 이게 다 뭐냐고! 너 미쳤어? 미친 건 내가 아니고 당신이지. 나한테는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행복하다 그딴 말하더니 뒤에서는 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어. 게다가 우리 부모님까지. 이게 어디 사람으로서 할 소리야? 근데 누구 보고 미쳤대? 미친 건 당신이지. 그렇다고 이딴 짓을 벌여? 이 미친년이 너 진짜 내 손에 죽어볼래? 상황이 이렇게 되니 본색을 드러내는데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눈이 희번뜩해서 방금까지 며느리를 아끼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미친 여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단단히 눈이 돈 시모는 그렇게 저를 잡으려고 손을 막 뻗고 난동을 피웠어요. 그 꼴을 보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 자기 엄마가 그러고 있으니까 남편 놈도 저에게 따지고 드는데 저는 그 옆에 준비되어 있던 케이크를 들어 남편 놈 얼굴에 던졌습니다. 어디서 소리를 질러? 바람핀 주제에 내 앞에서 억울한 얼굴로 하나님까지 팔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넌 악마야. 사탄 막이라고. 이게 진짜 미쳤나? 너 돌았어? 미친 건 너랑 너네 엄마겠지.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너 같은 미친놈이랑 절대 더는 못 살아. 내가 그동안 모은 증거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야. 단단히 각오해. 그렇게 저는 케이크를 뒤집어 쓴 남편과 시모를 놔두고 친구들과 함께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친구들이 제 옆에 남아 저를 위로해 주었죠. 그 모자의 실체를 까발릴 수 있어서 속은 시원했지만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알고 보니 사기꾼 두 사람의 철저한 거짓이었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술을 마시며 펑펑 울었고 친구들은 아직 애도 없으니 얼른 알아차리고 헤어져서 다행이라고 해주더라고요. 그 남편놈과 시모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거니 뭐니 했지만 저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가지고 있는 패가 많았으니까요. 남편의 외도와 시모의 뒷담화를 증거로 삼아 이혼소송에서 승리했고 사업 파트너라는 그 상간녀에게서도 상간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집도 원래 저희 아빠 명의였으니 전 남편놈은 자기 집만 챙겨 쫓겨났어요. 그 후 저는 다시 부모님 댁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충격이 크셨죠. 결혼 전부터 같은 교회 사람으로서 철석같이 좋은 사람이라 믿었는데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의 이혼을 많이 안타까워하셨고 결혼 전에 사람 좋다고 말한 걸 미안하게 생각하셨죠. 그렇지만 그렇게 가면을 쓴 채로 작정하고 속이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이런 일을 만들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전 남편과 시모는 어떻게 됐냐고요? 시모 가게는 당연히 망했습니다. 원래도 장사가 안 됐는데 교회 사람들을 통해 간신히 입에 풀칠하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블랙박스 영상에 교회에 억지로 다닌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 그걸 모두 알게 된 거죠. 네, 시모는 원래 종교가 없었는데 교회 사람들 상대로 장사를 해보려고 일부러 교회에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에게 알랑방구 낀 거였는데 본성이 악마 같으니 그게 어디 마음처럼 되겠나요. 결국 그 영상으로 탄로가 난 거죠. 교회의 소문이 쫙 퍼졌고 전 시모와 전 남편은 교회에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식당이 장사가 될 턱이 있나요? 폐업하고 임대 딱지가 붙게 되었죠. 그리고 시모와 잘 돼가던 아빠 친구분은 당연히 시모와 손절했습니다. 블랙박스 속 그 얘기를 듣는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었죠. 아빠를 통해 들으니 시모가 울면서 다 거짓말이라고 싹싹 빌었다는데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 일로 시모를 소개해준 아빠도 꽤나 난처해 하셨지만 제 사정을 들은 아빠 친구분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넘어가 주셨어요. 그리고 전 남편놈도 당연히 망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받을 사업 자금만 믿고 놀면서 뒤로 더러운 짓만 하고 돌아다녔을 텐데 뭐가 남았겠나요. 사업 파트너인 그 여자하고도 상간소송 때문에 크게 틀어진 것 같았습니다. 뒤늦게 상간녀는 저에게 연락이 와서 아무 사이 아니라고 비는데 택도 없죠. 제가 모은 증거가 있는데요. 그렇게 저희 동네에서 그 두 인간들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또 모르죠. 다른 곳으로 가서 교회에 들어가 순진한 여자에게 작업을 걸고 있을지. 어쨌든 저는 그 악마들에게서 탈출해 다시 제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겼지만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다시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야겠죠.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속이고 뒤에서는 더러운 짓을 일삼았던 파렴치한 모자. 제발 앞으로는 지옥에 떨어질 일 버리지 말고 정신 차려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창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기막힌 일을 당하고 이혼을 했었던 여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화나고 분통 터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헛웃음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참 기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제 이혼 스토리에 대해서 들어보시겠어요? 그때 당시는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과는 부모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가 문화센터 다니면서 친해진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 아들과 제가 소개를 받은 거였죠. 저는 광고 대행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 아들은 외국계 기업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국계 기업이 공교롭게 제 친구도 근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같은 팀은 아니었고 친하지는 않았지만 친구한테 물어보니 회사에서도 능력 좋고 젠틀해서 평판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소개를 시켜줄 때 하셨던 말도 요즘은 워낙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데 엄마들끼리 서로 아는 사람인데다 네 친구도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니 믿을만하지 않겠느냐였습니다. 엄마가 그 남자 어머니분을 문화센터에서 오랫동안 보고 친해졌는데 사람 참 점잖고 괜찮다면서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들이라면 아들도 얼마나 올바르고 괜찮겠느냐 하시는 거였죠. 게다가 능력도 좋고 인물도 나쁘지 않다고 했고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보니 제 생각 이상으로 더욱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치 통한 듯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저도 그 남자가 괜찮았고 그 남자도 제가 꽤나 마음에 든 듯했죠. 그렇게 8개월가량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비슷한 데다 양가 부모님 서로 잘 아는 사이고 시댁 식구들, 남편 모두 성격이 무난하고 무던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딪힐 일도 싸울 일도 없이 평탄했어요. 결혼 준비도 평탄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죠. 다만 한 가지 문제라고 하면 아이 문제였는데요. 남편과 저는 초반에 가족 계획을 잡을 때 2년 동안 신혼생활을 즐기고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어요. 반면 시부모님은 좀 더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하셨죠. 그래서 1년으로 협의를 하고 1년 뒤에는 아이 가지는 걸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혼 1년까지는 피임을 하고 1년 후부터는 아이를 가질 계획으로 별다른 피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임신 준비를 시작하고부터 6개월까지는 그래도 천천히 생기겠거니 했는데 1년이 지나갈 때까지도 아이가 안 생기니 그때부터 좀 불안해졌던 겁니다. 시부모님도 좀 다급해 보이시고요. 그래서 결국 난임센터를 가기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창 할 때였어요. 그때가 결혼하고 2년 5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난임센터를 가서 좀 더 본격적으로 임신 준비를 하려고 알아보던 그때 그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 3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더라고요. 평소에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절을 하고 일을 계속했는데요. 한 5분 뒤에 다시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2번이나 전화가 오길래 이거는 용건이 있는 전화구나 싶어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현주 씨 핸드폰이죠?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이창석 와이프 맞죠? 그 여자 물음에 저는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난데없이 전화해서 저더러 이창석 와이프가 맞냐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쎄하더라고요. 네, 누구시냐니까요? 저 창석이 오빠 애인이요. 네? 저는 너무 황당해서 크게 말했고 사무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요. 당황한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가서 다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창석 애인이에요. 5년 동안 만났던. 5년을 만났다고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8개월 연애하고 결혼한 지 3년이 안 되는데 그 여자가 자기는 제 남편하고 5년을 만났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 순간 아,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라는 생각이 퍼뜩 떠오르더라고요. 와, 이제는 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피싱을 하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참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야, 뜨신 밥 먹고 할 짓 없니? 이딴 사기나 치게? 나랑 내 남편 이름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작작 좀 하고 다녀라. 경찰에 확 신고하기 전에.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앉아서 잠깐 생각을 정리하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 여자가 저에 대해서 아는 걸 싹 적어서 보낸 겁니다. 제 생년월일, 어느 학교 나왔는지, 지금 어떤 회사 다니는지, 어느 동네에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까지요. 와, 그거 보는데 등골이 오싹하고 이거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런데 더 기막힌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남편 사진을 보내기 시작한 거였죠.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사진, 카메라를 향해 브이하는 사진, 술 먹는 사진, 침대 위에서 자는 사진까지요. 그걸 보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고 아, 이 여자가 정말 내 남편이랑 5년을 만났다고 싶은 겁니다. 살면서 그렇게까지 황당한 일을 당한 사람은 흔치 않을 거예요. 결혼 3년 차인데 5년 만난 애인이 따로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애인이 작정하고 남편 사진을 저에게 보내는 그 상황이요. 저는 정신이 어질어질해서 다시 복도로 나왔고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 했더니 사귀는 무슨 저 창석이 오빠랑 5년 넘게 사귀었거든요. 그쪽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나랑 만났다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겨우 정신줄 부여잡고 물었죠. 근데 나한테 이런 거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쪽이 불쌍해서 보내죠. 아무것도 모르는 게 불쌍해서. 당신 남편 어떤 사람인지 좀 알라고. 야, 이게 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창석 결혼한 유부남이야. 너는 이창석이 결혼한 줄도 알면서도 유부남이랑 만나고 있는 주제에 어디다 대고. 내가 먼저 만났다니까. 그리고 이창석이 결혼하고서도 계속 만나자고 했고. 너 정체가 뭐야? 이창석이랑 어디서 만났는데? 이창석한테 물어보든가.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손발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야. 너 뭐야? 너 5년 동안 만난 여자 있었어? 그 여자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지랑 5년 동안 만났대. 결혼하고 나서도 만났대. 너 침대에서 자고 있는 사진까지 다 보냈어. 이게 다 뭐야? 너 바람 폈어? 제 말에 남편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도 당황한 것 같았죠. 말 안 해? 그 여자 누구야? 저기 현주야. 일단은 너 지금 회사지. 내가 그쪽으로 갈게. 만나서 얘기하자. 잠깐만 볼 수 있어? 남편이 온다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뭐가 뭔지 남편에게 직접 들어야겠더라고요.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정신이 다 어질어질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급체한 것 같다면서 병원을 좀 가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안색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회사를 나왔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에게는 밖에서 할 말 아니니 그냥 집으로 오라고 문자를 보냈고요. 그렇게 겨우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꿈꾸는 것 같고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설마 내 남편이 그럴 리가 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진들까지 봤음에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20분 정도 뒤에 남편이 헐레벌떡 왔어요. 자기야, 많이 놀랐지? 저는 그 여자가 보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이 여자는 누구며 나한테 이런 사진은 왜 보내는지, 왜 지가 5년이나 자기를 만났다고 하는지. 변명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도 말고 솔직하게 말해. 조금이라도 거짓말하면 나 바로 법원 갈 거니까. 남편은 곤란한 얼굴로 막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 여자 누구야? 이름은 뭐고 몇 살이고? 말 안 할 거지? 제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니 남편이 필사적으로 저를 붙잡더라고요. 다 얘기할게, 다. 바른 대로 말해. 이름은 손정은이고 나이는 나보다 3살인가 어려. 뭐 하는 여잔데? 술집 여자야? 작은 맥주집 운영하는 여잔데, 거기서 만난 거야? 자기랑 만나기 전에 총각 때. 그때 만나서 사귀던 사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여자랑 만나면서 나랑도 만나고 결혼도 한 거야? 양다리? 그러자 남편이 막 손을 휘저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사귄 건 절대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걔는 단순히 그냥 파트너였어. 뭐라고? 파트너. 파트너라니? 잠자리 파트너. 사귄 건 절대 아니야. 내가 미쳤어? 그런 애라? 그냥 적당히 파트너로 만났던 앤데. 저는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건실하고 착실한 제 남편에게 숨겨둔 잠자리 파트너가 있었다니요. 진짜 기절초풍하겠더라고요. 미쳤어? 그리고 어쨌든 나랑 만나는 동안,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 여자 계속 만난 거네? 두 여자를 동시에 만난 거 맞잖아. 아니야. 자기랑 사귀고 한 1년 정도 안 만났어. 그때 끝났어.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만났단 말이야? 나랑 결혼하고 나서 다시? 그게... 뒤통수가 얼얼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 기분 나쁘고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신혼재미가 한창일 그때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정작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연락해서 몰래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히네. 나한테 무슨 불만 있었어? 하기 싫은 결혼 억지로 한 거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결혼하고 그 여자한테 다시 연락했다고? 정확히는 걔가 먼저 연락 왔어. 근데 나도 뿌리치기가 좀 힘들었던 거고. 왜? 왜 뿌리치기가 힘들어? 미안해, 자기야.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래, 일단 알겠고. 근데 이 여자가 나한테 왜 갑자기 이런 거 보내는 거야? 나도 몰랐어. 근데 내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걔한테 그만 만나자고 했거든. 그만 만나자고 했더니 앙심을 품고 나한테 이런 걸 보냈다. 그런 것 같아. 사실은 걔도 남자친구가 따로 있는데. 뭐라고? 걔도 만나던 남자가 따로 있었거든. 그러니까 걔랑 나랑은 정말 단순한 잠자리 파트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지. 그런데? 근데 걔가 지 남자친구랑 헤어졌대. 근데 지가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나한테까지 이혼하라고 하는 거야. 와, 얘 미쳤구나 싶더라고. 그리고 나도 정신 제대로 든 거야. 사랑하는 현주 너를 두고 내가 뭔 짓을 했나 이제 깨달은 거지. 남자들 왜 살면서 미친 짓 한 번씩 하잖아. 나도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고 야, 그만 만나자. 우린 끝이다 그랬더니 얘가 미쳐가지고 갑자기 자기한테 그런 걸 보낸 것 같아. 이 여자가 내 연락처, 이름, 정보도 다 알던데. 그런 건 뭐야? 네가 알려줬니? 내가 알려준 게 아니라 지가 내 핸드폰 훔쳐보고 몰래 알아본 거겠지. 걔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그 제정신 아닌 여자랑 5년이나 그러고 다닌 너는? 네가 총각이면 말도 안 해. 너 유부남이야. 알지.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정말 미친놈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뒷뺨을 철썩철썩 때리는 겁니다. 너무 생쇼인데 그때는 저도 너무 혼란스럽고 눈물 나서 그만하라고 말리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나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죠. 지금 생각하면 뒤돌아볼 것도 없이 헤어지는 게 맞는데 그때는 너무 갑작스럽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한창 사이좋고 너무 알콩달콩 지내다가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때부터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저에게 빌었습니다. 평생 저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시작부터 결혼 생활 내내 나를 속여왔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겠느냐고 그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랑 헤어지면 자기는 죽을 거라고 뛰어내리니 많이 하는 소동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서 제 앞에서 서럽게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그렇게 처절하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고 저도 바보같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저를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가 너무 어리석었다면서 못난 자기를 제가 한 번만 용서하고 품어주면 안 되겠느냐 하더군요. 그렇게 매달리고 또 매달리다 보니 저도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속인 것도 맞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 여자랑 만난 건 맞는데요. 남편이 그 여자에 대해서는 진심이 조금도 없었고 그저 잠자리 대상이라고만 생각했었다고 하니까 마음은 없었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이지만 딱 한 번만 봐줄까? 용서해줄까? 싶었어요. 미움과 분노가 있을지언정 저도 남편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무 잘라내듯 싹둑 끊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딱 한 번은 덮어줄까? 라는 마음도 있었던 거죠. 물론 내가 이걸 과연 덮고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딱 한 번은 넘어가 줄까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남편에게 넘어가 준다고 말은 안 했고 여전히 각방 쓰고 냉랭하게 지냈지만 제 마음은 조금씩 용서 쪽으로 기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또다시 그 여자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열받더라고요. 왜 자꾸 전화해요? 오빠랑 안 헤어질 거예요? 대뜸 저러는데 저도 꼭지가 돌더라고요. 야, 이거 완전 미친년이네. 네가 뭔데 헤어지라 말아요? 오빠랑 나랑 5년이나 사귀었다는데 그걸 알고도 안 헤어지고 싶냐고. 사귀긴 뭘 사겨. 너도 따로 남자친구 있었고 둘이서 무슨 잠자리 파트너 딱 그거였다며. 뭐라고? 이창석이 그렇게 말해? 그래. 둘이서 딱 그 정도 사이인데 그만하자고 하니까 네가 나한테 문자 보낸 거라며. 이창석도 진짜 미친놈이지만 너도 어지간하다. 그렇게 살고 싶니? 자존심도 없어? 남자에 미쳤어? 그래서 안 헤어지겠다고? 그래. 며칠 전에 이창석 술 처먹고 집에 들어왔지? 그러는 겁니다.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서는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며 울었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날 나랑 술 먹었어. 나 때문에 이혼하네 어쩌네 원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나 찾아와서 술 먹고 그러다 갔어. 그리고 우리가 술만 먹었겠니? 그 순간 저는 인내심이 바닥이 났습니다. 저한테 잘못했다고 울면서 빌었던 그날까지도 남편은 그 여자랑 같이 술을 먹었고 모텔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처음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만큼의 충격이 전해졌죠. 제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그런 저를 조롱하더라고요. 잠자리 파트너든 뭐든 이창석은 나를 못 잊어서 온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이혼하지 그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의 제 기분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모릅니다.
남편 놈은 저랑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거짓말을 하며 이 여자를 만났고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배신했고 하도 눈물로 질질 짜며 용서를 빌길래 딱 한 번 덮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울고불고한 그날까지도 이 여자랑 있었다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게 있었습니다. 피가 싸늘하게 식는다는 말이 뭔 줄 알겠더라고요. 이런 인간인 줄 모르고 한 번의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게 잘못이구나 깨달았죠. 이혼해야겠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더는 못 산다. 그렇게 확고히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너무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저한테 이혼을 자꾸 하라고 하는 거 보니 저와 남편이 이혼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더군요. 게다가 저희 남편도 당장은 이혼남 되기 싫으니 저 붙잡고 울고불고 하지만 제가 막상 이혼해 준다 해도 아무렇지 않게 멀쩡한 얼굴로 잘 먹고 잘 살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결국 상처 있고 힘들고 괴로운 건 오로지 나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게 참을 수 없이 분통 터지고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할 땐 하더라도 이 인간들도 깨지게 만들어야겠다. 그것도 아주 더럽게 깨지게 만들어야겠다. 이를 갈며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저는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베이커리의 케이크랑 꽃다발을 사들고요. 제 눈치를 막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거 사왔다고 냉장고에 둘 테니 나중에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과 저는 그때 각방을 쓰고 있던 참이었고 되도록이면 내 결정이 끝날 때까지 집에서 말을 걸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그렇게 말한 거죠. 내 앞에서는 저렇게 반성하는 척 착한 척 하면서 뒤에선 아직도 그년이랑 뒹굴고 다니네 생각하니 입에서 쌍욕이 절로 나오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한숨 한번 내쉬고 일어나 앉았죠. 그리고 최대한 분노의 감정을 빼고 말했습니다. 배고프네. 그거 들고 와서 같이 먹자. 그 전까지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자리를 피하던 제가 갑자기 케이크를 같이 먹자고 하니 남편도 좀 놀라더라고요. 배고파? 밥 안 먹었어? 밥 생각은 없어. 그거나 그냥 먹자. 아, 그래. 내가 준비해 올게. 좀만 기다려. 그러더니 신나서 주방으로 가서 접시랑 포크를 챙겨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케이크를 잘라서 주는 겁니다. 배고프면 밥을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걸로 되겠어? 자기도 먹어. 제 말에 남편은 제 기분이 풀린 줄 아는지 씩 웃더라고요. 그럴까? 그러면서 케이크를 함께 먹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저기 기분 좀 풀린 거야? 그러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그래, 물론 분통 터지고 너무 기막힌 일 맞아.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것도 맞고. 근데 솔직히 그러기엔 내가 아직 자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제 말에 남편은 눈썹을 팔자로 하고 미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현주야, 미안해. 나도 그렇지. 나도 자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혼은 좀 보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그 말에 남편은 화색을 띄었습니다. 현주야, 여보 고마워. 그러면서 저를 안으려고 하길래 제가 확 밀쳤습니다. 용서해준다고는 안 했어. 일단 보류한다는 거지. 그럼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근데 나 지금은 자기 못 믿겠어. 이래놓고 또 뒤에선 그 여자 만나려고? 내가 그럴 리가 있어? 미치지 않고서야. 미친 짓 했잖아, 여태까지. 아, 그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한 번은 눈 감아 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뭘?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지금 전화해. 걔한테? 왜? 전화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쌍욕을 모두 다 퍼부어봐. 적당히 해선 안 돼. 적당히 하는 걸로는 안 봐줘. 걔가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어디 기분 더럽게 해봐. 그 정도는 해야 그 여자랑 끝났다는 거 알겠고 나도 마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적당히 내 앞에서 그 여자랑 끝났다 어쩐다 입 터는 걸로는 안 되지. 내가 뭘 믿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통째로 나를 속여온 사람이 바로 넌데. 현주야, 이제 안 그런다니까. 나 걔 번호도 아예 지우고 차단할게. 뭐하러 그런 짓을 해. 아예 상종 안 하면 되는데. 참나. 싫음 관둬. 내일 이혼 서류 받아올 테니까.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남편이 식겁하면서 제 다리를 붙잡더라고요. 아니야, 할게. 해. 내가 보는 앞에서 스피커폰 켜서. 적당히 할 생각하지 마.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고 너랑 다시 살지 말지 결정할 거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좀 곤란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결심한 듯 폰을 꺼내더라고요. 저는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었죠. 그 여자가 전화 받으면 바로 쌍욕부터 해. 어? 내 말 못 알아들어? 여보세요 어쩌고 하지도 말고 바로 쌍욕부터 퍼부으라고. 알았어? 그 말에 남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고 저는 폰을 뺏어다 테이블 위에 올려서 스피커폰을 켰어요. 잠시 후 그 여자가 받더군요. 어머, 오빠! 그때 남편이 바로 외치더라고요. 야, 이 쓰레기 같은 년아. 뭐라고? 못 들었냐? 이 먹 같은. 하면서 남편은 제 눈치를 힐끔 보며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전화해서 쌍욕을 막 퍼부으니까 그 여자도 처음엔 미쳤느냐, 술 먹었냐, 왜 이러냐, 옆에 와이프 있느냐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더 하라고 눈짓을 했고 남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육두문자는 다 퍼붓더라고요. 그랬더니 듣던 그 여자도 열받았는지 갑자기 이 신발놈이 어쩌고 하면서 저희 남편에게 지도 쌍욕을 퍼붓는 겁니다. 갑자기 막 먹 같은 연놈이 어쩌고 걸레 같은 니은이 어쩌고 신발이 어쩌고 하면서 서로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진짜 웃긴 게 남편도 처음에는 제가 시켜서 억지로 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한테 온갖 쌍시운 욕을 듣고 비하 발언은 들으니 남편도 눈이 도는지 나중에는 진심으로 서로 욕을 퍼붓고 싸우는 겁니다. 그 여자도 꼭지가 돌았는지 악까지 질러가며 욕을 퍼부었고요. 네가 꼬셨네, 내가 꼬셨네. 너 같은 인간은 그냥 먹고 노는 용이네. 잠자리 스킬도 거지 같네 어쩌네. 하여튼 정말 듣고 있으니 귀가 더러워질 정도로 온갖 추접스러운 욕을 서로 내뱉는데 5년이나 만나고 서로 잠자리 파트너였다 보니 더더욱 여가 없고 더러운 인신공격까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남편놈도 얼굴 시뻘개져서 쌍욕을 퍼부으면서 내가 총 맞았냐고, 이혼을 해도 너 같은 년이랑 결혼하겠느냐고, 쪽팔려서 그런 짓은 절대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먼저 통화 종료 버튼을 팍 누르더니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대면서 주방으로 가 물을 마시더라고요. 여전히 신발 거리면서요. 저는 그 꼬라지와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웃기더라고요. 제가 시키긴 했지만 둘이서 저 정도로 상스러운 욕 배틀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겨우 진정이 됐는지 제 눈치를 힐끗 보더니 그대로 담배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남편 폰으로 전화가 계속 왔어요. 그 여자였죠. 남편한테 쌍욕 먹고 열받아서 전화를 다시 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안 받고 냅뒀죠. 잠시 후 남편이 다시 들어왔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그 여자에게 욕문자 보내라고요. 남편은 방금 그렇게 했으면 됐지 또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아,
그 여자한테 욕해서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기분이 너무 못 같으니까. 실은 관두던가. 그랬더니 남편이 알겠다고 하면서 인상을 막 쓰면서 그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퍼부었던 그 수많은 욕설을 써서 보낸 거죠. 저한테 확인까지 받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또 전화가 왔는데 저는 남편 폰에서 거절 누르고 전화번호도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 내가 차단해놨는데 행여나 차단 풀고 그 여자랑 또 연락하는 거 들키면 우리는 완전히 끝이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일단 한 번은 봐주는데 당분간은 그래도 각방 쓰자고 했습니다. 사실 둘 사이에 어디 쌍욕 퍼붓고 싸우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지 남편을 용서해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저는 이혼을 하겠다고 이미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시했죠. 그랬더니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자가 뭐가 온 줄 아시나요? 태아 사진인 겁니다. 그걸 보는데 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바로 이창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자기야. 손정은이 니애 임신한 거야? 어? 나한테 태아 사진 보냈네. 그게 뭔 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직접 봐.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바로 태아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이거 지금 아니야. 예전이야. 아기는 이미 지웠어. 뭐라고? 아니, 그게 전에 애 가졌다고 했었는데 지웠거든. 합의하에. 저는 그 말을 보고 태아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 작게 날짜가 나와 있는데 정말로 1년 전 사진이더라고요. 어쨌든 그 여자가 남편을 임신까지 했었다는 거잖아요. 와, 진짜 둘이서 가지가지 했네. 아니, 근데 걔는 왜 그걸 너한테 보냈대? 내가 떨어져 나가라고 보낸 거겠지. 그게 아니라 어제 싸워서 엿먹으라고 보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여자가 임신했던 것도 맞잖아? 진짜 둘 다 대단하다. 나 생각 바뀌었어. 우리 그냥 이혼하자. 내가 이 꼬라지까지 보고 너랑 더 살 수는 없어. 현주야, 그건 아니지. 한번 봐준다며. 그건 어제 일이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 저는 그대로 전화 끊었고 시부모님에게 그 사진 보냈습니다. 어머님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어머나, 이게 뭐야 현주야. 너 임신한 거니? 아니요 어머님. 그거 저 아니고요. 남편이 무려 5년간 만났던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 여자 거예요. 그 여자가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저 이혼할 겁니다. 아니 현주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머님 아들한테 직접 들으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겨우 제 마음을 돌렸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태아 사진 보내는 바람에 제 마음이 다시 돌아섰다고 생각했고 시부모님도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죠. 저는 시부모님의 연락 다 차단하고 그대로 짐 싸서 친정으로 왔고 저희 부모님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습니다. 그 일로 남편은 제가 시키지도 않았건만 그 여자에게 전화해서 미쳤냐 돌았냐 욕을 퍼부은 모양이고 시부모님과 신우는 그 여자 가게 가서 뒤집어 엎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도 보통 여자는 아니잖아요. 그 일로 앙심을 품고 남편 회사에 찾아간 모양이더라고요. 제 남편이 지랑 놀아날 때 주고받은 추접스러운 문자들과 마지막에 남편이 쌍욕 문자 보낸 것까지 인쇄해서 회사 가서 뿌렸답니다. 남편 회사 뒤집어졌고 남편은 그 여자더러 경찰 부른다고 하고 결국 그 여자랑 남편 놈은 몸싸움 하면서 서로 멱살 잡고 끌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 가니 어쩌니 하면서요. 남편은 회사에서 건실하고 젠틀한 직원으로 꽤나 평판이 좋았던 것 같은데 상간녀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뒤집어 엎었으니
그 회사가 들썩일만 했겠죠. 저는 그 얘기를 친구에게서 전해 듣고 기함을 했습니다. 동시에 아주 꽃이다 싶더라고요. 제가 이혼할 때 하더라도 그 둘 사이는 박살내고 싶어서 쌍욕하라고 시킨 건 맞는데 남편과 상간녀는 정말 원수가 되어서 서로 치고받고 난리도 아닌 겁니다. 상간녀네 가게 근처도 불륜녀로 소문 다 나고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회사 내에서도 소문 쫙 퍼지고 남편 이야기로 한동안 시끌시끌 했다더라고요. 남편 지도 쪽팔린 지 한동안은 휴가 쓰고 안 나오다가 겨우 나왔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결국 반차 쓰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만두던지 이직을 하던지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뒤로 꾸역꾸역 한 달 정도 더 다니다가 결국 퇴사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그래도 뻔뻔하게 장사 계속 하는가 보고요. 저는 그 후 친정에서 지내면서 이혼소송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미안하다 어쩐다 사과했지만 사과한다고 있던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이혼할 생각이니 그만 질척이라고 단호의 뜻을 밝히셨고요. 그리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요. 그 상간녀도 따로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한테 제 남편과의 관계를 들킨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당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도 헤어졌으니 저희 남편더러 너도 헤어지고 자기랑 결혼하자고 한 모양인데 저희 남편은 그럴 생각 없다고 오히려 그만 만나자고 하니까 그 여자가 앙심을 품고 저한테 사실을 다 밝힌 거였죠. 저 이혼시키고 제 남편 뺏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 둘은 서로 완전 원수지간 된 거였습니다. 둘이서 아주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인데 그냥 서로 거두게 냅둘 걸 그랬나 싶기도 하네요. 결혼 3년 차인데 남편에게 5년 만난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어이없는 웃음과 함께 떠올릴 수 있지. 그때의 저는 처음 느껴보는 분노와 감정을 느껴야 했죠. 저는 결국 위자료 받고 이혼을 선택했지만 어쨌든 그것들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망하게 만들고 그나마 억울하지 않은 방향으로 잘 끝이 난 것 같아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게다가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것도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조상신이 도왔나 봐요. 제 앞에선 다정하고 착한 남편인 척 뒤에서는 뻔뻔하게 외도를 즐겼던 이중인격 전남편. 그따위로 살고 싶거들랑 재혼해서 괜한 여자 마음고생 시키지 말고 제발 혼자 살길 바랍니다. 욕먹고 아프고 유병장수하면서 말이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